야, 선관위 너희들이 제대로 점검 안 받다가 네네.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국정원 점검 받은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네, 이 얘기 많죠.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런데 2005년 12월 이후부터는 선관위가 여러 보안 대책을 세우고 그것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예. 그 결과를 과기정통부와 국가정보원에 보고를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2023년에 있었던 것이 최초의 보안 점검이다. 이건 잘못된 얘기고요. 네. 여러 가지 선거와 관련해서 잡음이 있다 보니까 네. 상시적으로 하는 거 말고 조금 더 강도 높은 보안 점검을 해보자. 이때는 강도 높은 보안 점검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보안 관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꺼놓은 상태에서 네. 내부에 해커가 침입했다는 전제하에 예. 여러 가지 보안 점검을 한 겁니다. 우리가 총선이 있기 전에 전부 다 보안 조치를 완료해서 국정원의 재점검까지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보안 때문에 좀 바쁘시죠? 요새 선거 이슈 때문에 네, 조금 네. 더 바빠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선거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비상 계엄으로 인해서 선관위에 이제 관심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 선관위에서 지난 19일이죠. 선거 정보 시스템 보안 자문 위원 회의를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참석을 하셨는데 네. 좀 상황이 어떻든가요? 그러니까 그 선거 정보 시스템 보안 자문위원회 네, 네. 이것이 이제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작년이죠. 예. 2024년 3월부터입니다. 아, 네. 이제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관위의 여러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보안 점검을 했었고요. 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보안 취약점들, 언론에 알려진 그런 보안 취약점들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예. 그 이후로 선관위가 이제 그런 어떤 취약점에 대해서 보완 조치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2024년 1월에 국정원으로부터 재점검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제대로 고쳐졌다라는 확인을 받고, 그런데 그걸로는 좀 부족하니까 이제 선거정보 시스템 보안 자문위원회라는 걸 꾸렸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 보안자문위원회에서 선관위가 여태까지 한 조치가 괜찮다. 이 정도면 총선을 실시해도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최종 확인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총선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지난달에 저희 보안자문위원회가 한 번 더 모였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선거 정보 시스템은 법에 의해서 기밀 시설로 분류됩니다. 예. 그래서 그 내부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함부로 공개되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계엄군이 선관위로 들어왔었고 네. 그 선거 정보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찍은 사진들이 또 밖에 공개가 됐었고 예. 그래서 이 선거 정보 시스템이 기밀로 유지돼야 되는데 밖으로 정보가 유출된 것들이 좀 있다. 그런데 이것들이 보안상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그래서 저희 자문위원회가 다시 한번 모였었고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계엄군이 들어왔던 건 사실이지만 선거 정보 시스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래서 어떤 그 안에 있는 데이터가 훼손됐거나 삭제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렇군요. 2023년에 국가정보원 주도로 이미 그런 대책 마련이 있었고 취약점을 좀 보완했던 상황이었고 네. 자문위원회가 생겨서 이제 참석을 하셨지만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네. 계엄군이 들어온 이후로도 네. 또 문제가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었고요. 예, 문제 없는 거 확실합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선관위가 이제 서버 공개나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건 이제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선거 정보 시스템 그 시스템 또 내 안에 있는 데이터는 기밀로 분류돼서 기밀로 관리가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법원의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걸 함부로 밖에 유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계엄군이 그 사진을 찍어서 일부가 유출됐던 정황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그렇다라면 이 안에 있는 시스템들이 일부가 노출됐으니까 이걸 전부 다 새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가? 네. 아니면 이걸 그대로 써야 되는가? 뭐 이런 논의가 분명히 있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교체한다 그러면 그 비용이라든가 안정화시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현재 시스템에 어떤 계엄군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현재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 같진 않기 때문에 네. 교체까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잠정 결론은 내렸습니다. 예. 이 서버나 선거 정보 시스템에 대한 뭐 정보가 부족한 것도 있고 이제 지식이 부족한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질문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일종의 기밀 사항이기도 하고 비밀 정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문위원으로서는 뭐 충분히 우리 국민들이 좀 안심하셔도 된다 이런 이제 내용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네네. 제가 보통 이제 방송 나오면 꼭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예. 일단은 많은 분들이 조금 잘못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야 선관위 너희들이 제대로 점검 안 받다가 네네.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국정원 점검 받은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네, 이 얘기 많죠.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런데 중앙선관위의 선거정보 시스템이 국가 주요 정보 기반 시설로 네. 지정된 게 2005년입니다. 네. 네, 그래서 2005년 정확히는 2005년 12월이고요. 2005년 12월 이후부터는 선관위가 여러 보안 대책을 세우고 그것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예. 그 결과를 과기정통부와 국가정보원에 보고를 해 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2023년에 있었던 것이 최초의 뭐 보안 점검이다. 이건 잘못된 얘기고요. 네. 2023년 7월에 좀 강도 높게 점검했던 건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선거와 관련해서 잡음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러면 상시적으로 하는 거 말고 조금 더 강도 높은 보안 점검을 해보자. 네네. 그래서 2023년 7월에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선거 정보 시스템, 선관위의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보안 점검을 한 겁니다. 예. 이때는 강도 높은 보안 점검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보안 관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꺼놓은 상태에서 네. 내부에 해커가 침입했다는 전제 하에 예. 여러 가지 보안 점검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발견이 안 됐던 몇 가지 보안 취약점들이 발견이 됐었고요. 네. 이 취약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총선이 있기 전에 전부 다 보안 조치를 완료해서 국정원의 재점검까지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이제 여러 뭐 이제 지역 단위의 어떤 선거도 있고 아주 작은 이런 조직의 선거도 있는데 전자투표도 좀 많이 도입이 되더라고요. 보면은 정말 이제 앞으로는 보안이 중요하구나. 예, 모든 것이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수님이 더 바빠지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예. 전자투표기기를 쓰긴 씁니다만 네. 그렇게 아주 자동화가 돼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예. 실제로 선관위 자료를 보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수개표를 합니다. 네. 그리고 어떤 전자투표기기는 보조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표를 하고 나면 전자투표용지 분류기가 네. 후보자별로 자동으로 분류를 해줍니다. 마치 은행에서 1,000원권, 10,000원권, 5,000원 네네네. 자동 분류해 주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보조 돼요. 수단으로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일단 분류가 되면 사람이 수개표를 통해서 네. 이게 제대로 분류됐는지 확인 작업을 그렇죠. 하는 거군요. 각 어떤 후보자별로 몇 표나 모였는지를 네. 손으로 일일이 다 셉니다. 그다음에 그걸 전자계수기에 다시 집어넣어서 세는 겁니다. 네. 우리 은행에 가면 뭐 10,000원권 몇 장 이렇게 세주는 기계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개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킹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네. 수개표를 하는 사람들까지 다 매수하지 않는 한은 개표 결과를 뒤집는 건 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예.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양자 컴퓨터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먼저 이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뉴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작은 방 안에 보이는 원통 구조물, 연세대학교가 세계적 IT 기업 IBM으로부터 도입한 양자 컴퓨터입니다.
정보 처리 단위인 큐비트가 양자 상태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원통 내부 주 연산 장치는 전기 저항이 완전히 사라진 초전도 상태에서 가동됩니다. 개발 중인 것을 제외하곤 상용화된 양자 컴퓨터들 중엔 전 세계 최고 성능으로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에 이어 우리가 세계 5번째 도입국이 됐습니다. 양자 컴퓨터 기술이 완성되면 이론적으로 기존 슈퍼컴퓨터의 1억 배, 최대 30조 배의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신약 개발에 필요한 단백질 구조 분석, 물류 시스템 설계 같은 복잡한 문제를 빨리 푸는 것은 물론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한 군사 암호도 만들 수 있어 선진국들이 엄격히 통제하는 기술입니다. 정부도 양자 컴퓨터를 첨단 기술 분야 판도를 바꿀 핵심 기술로 보고 내년 예산 1,00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양자 컴퓨터는 시험 가동을 거쳐 내년 3월 본격 가동됩니다. 제약사를 비롯한 기업에도 유료로 개방해 산업 현장에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네,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영어로 퀀텀 컴퓨터더라고요. 개념을 좀 쉽게 알려주세요. 사실은 이게 쉽게 설명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양자 컴퓨터 얘기할 때 이거 분신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신술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10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10층에 사람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싶으면 예. 1층 갔다 2층 갔다 3층 갔다 해서 10층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기존의 컴퓨터입니다. 네. 1층 갔다 2층 갔다 3층 갔다 그래 10층까지 가는 거. 네. 그다음에 나온 우리가 말하는 슈퍼컴퓨터라고 하는 건 네. 1층, 2층부터 3층, 그 10층까지 가는데 예. 이걸 좀 빠른 속도로 가는 겁니다. 아, 네. 마치 슈퍼맨이 빠른 속도로 막 층별로 움직이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해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는 네네. 1층부터 10층을 탐색해야 된다면 분신을 10개를 만드는 겁니다. 아, 그래서 10개 층을 한꺼번에 그냥 검사를 하는 겁니다. 순식간에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양자 컴퓨터가 기존 슈퍼컴퓨터나 예. 기존 컴퓨터에 비해서 빠르겠죠. 그렇군요. 이 기술이 그러면은 어떤 우리 실생활에 좀 적용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양자 컴퓨터는 모든 수학 문제 같은 걸 빨리 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진 네. 않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 존재하는 굉장히 많은 수학 문제들 예. 중에서 양자 컴퓨터가 빨리 풀 수 있는 수학 문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반 컴퓨터가 더 빨리 풀 수 있는 수학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모든 수학 문제를 다 빨리 푼다. 이건 좀 잘못된 거고요. 그러면 양자 컴퓨터가 좀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수학 문제가 뭐가 있는가? 네. 대표적인 게 이렇게 주기를 찾는 겁니다. 어떤 네네. 패턴을 찾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양자 컴퓨터가 조금 더 성능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어떤 약품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패턴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DNA 구조를 분석한다든가 어떤 의학 합성물 구조를 네. 분석한다든가 이런 데는 양자 컴퓨터가 좀 탁월한 어떤 성능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지금 아까 영상에서는 이제 IBM의 양자 컴퓨터가 나왔었는데 네. 사실 요새 양자 컴퓨터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구글이 윌로우라고 하는 양자 컴퓨터 칩을 공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네. 이 윌로우라고 하는 양자 컴퓨터는 105큐비트짜리 네. 양자 컴퓨터입니다. 일단 큐비트라는 용어가 좀 낯설긴 한데. 네. 그러니까 큐비트는 우리 그냥 컴퓨터의 비트라고 생각하시면 아, 됩니다. 네네네. 그런데 우리가 보시면 뭐 16비트 컴퓨터, 32비트 컴퓨터, 64비트 컴퓨터 이렇게 네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트 수가 올라갈수록 성능이 좋다. 그렇죠. 이건 알고 계시죠? 네네. 양자 컴퓨터도 이 비트 수가 올라갈수록 성능이 좋습니다. 예. 이제 105큐비트짜리 윌로우 양자 컴퓨터는 현재 나온 것 중에서는 가장 용량이 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성능이 가장 좋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요새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관심이 너무 커서 마치 인터넷 뱅킹이 다 무력화되는 것처럼 네. 또는 뭐 비트코인이 막 다 털리는 것처럼 이런 기사들이 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105큐비트짜리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뛰어난 컴퓨터고 굉장히 이슈가 될 만한 사안인 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현재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해독한다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을 해독해 내려면
수백만 큐빗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105큐빗짜리를 확대해서 수백만 큐비트짜리 컴퓨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려면 사실은 시간이 상당히 걸리게 되고요. 네. 실제로 구글에서도 이것을 막 성능을 늘려서 수백만 큐빗짜리 컴퓨터로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이 걸린다. 아, 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당장 뭐 모든 어떤 보안 체계가 무력화되는 것처럼 예. 언론 보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건 그냥 마케팅 기사구나. 네.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 경제에 관심이 있고 특히나 이제 디지털 자산, 가상 자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양자 컴퓨터 기술이 이제 해킹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이제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을 이제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어서 아마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양자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이미 이 보안 기술,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을 했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구글이 실제로 현재 인터넷 뱅킹 시스템이나 비트코인을 무력화시키려면 10년 이상 걸린다라고 네. 얘기는 했지만 뭐 10년이라는 게 또 생각보다 금방 올 수가 있죠. 세월이라는 예. 게 빠르니까.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2016년도부터 네. 양자 컴퓨터가 출현했을 때 대비책을 세워야 되겠다. 라고 그래서 여러 대비책을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양자 내성 암호라고 하는 겁니다. 양자 내성 암호요. 네네. 네. 이제 양자 내성 암호는 우리가 영어로는 PQC라고 그러고요. 네.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의 줄임말입니다. 아, 네네. 그래서 이 양자 내성 암호는 양자 컴퓨터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예. 해독이 되지 않는 아. 그런 암호 기술을 얘기합니다. 이 양자 내성 암호 표준화에 예. 이미 2016년도부터 착수를 했었고요. 이미 어느 정도 표준화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어떤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양자 내성 암호로 교체할 거냐 이 로드맵은 이미 서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단계적으로 그 교체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가상자산 분야도 이런 로드맵에 맞춰서 교체를 하고 있고 이미 교체가 완료된 곳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기술이 우리의 시스템을 파괴하는 기술이 아니라 보안을 취약하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양자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이 PQC 같은 또 기술들, 양자 내성 암호가 동시에 이미 준비가 돼서 발전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잘 이해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근래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해킹 이슈가 나오는데요. 효과적이라는 말씀이시죠? 이 양자 내성 암호 기술이요? 그렇죠. 이미 양자 내성 암호를 사용한 가상자산도 있고요. 네. 또 이미 그 로드맵을 갖고 그 로드맵대로 교체 계획을 갖고 있는 가상자산들도 있습니다. 예. 물론 가상자산이라는 게 종류가 워낙 많습니다. 몇천 예. 종이 되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통 이제 우량한 가상자산, 네, 뭐 네.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네. 이런 것들은 양자 컴퓨터에 어떤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이미 갖고 있다. 그래서 안심해도 좋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잡코인이라고 네, 네. 하는 이제 스캠성 코인들이 있습니다.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요새는 또 양자 컴퓨터가 워낙 이슈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양자 컴퓨터에도 견딥니다.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그걸 또 홍보 미끼 삼아서 예. 고객을 유치하고 있는 그런 스캠성 코인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마케팅처럼 보이는 이런 뉴스를 잘 걸러내야 되겠네요. 그런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죠. 예.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제가 방송 나와서 이런 얘기를 뭐 누누이 합니다만 네. 또 많은 분들이 그거 뭐 나는 한 6개월만 투자하고 네. 얼마 건져서 나올 거예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위험한 코인인 거 알지만 예. 나는 일확천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잠깐 들어갔다 나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어떤 스캠성 코인, 과대 포장하는 그런 코인들은 사실 아예 근처도 안 가시는 게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선거 정보 시스템 이슈를 시작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제 보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교수님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산을 지키려면은 이 지갑을 또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지갑에 대한 또 새로운 개념, 콜드 월렛은 뭐고 핫 월렛은 뭔가요? 그러니까 전자 지갑이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공인인증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공인인증서를 보관할 때 하드디스크에 보관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는 USB 같은 데 보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권고할 때는 USB에 보관하십시오.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컴퓨터 하드디스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항상 연결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해킹에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USB에 보관하면 이것은 내가 직접 컴퓨터에 연결하기 전까지는 네. 인터넷과는 단절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전합니다. 우리가 비트코인 같은 걸 저장하는 전자 지갑 얘기를 할 때도 예. 콜드 월렛은 USB 같이 인터넷과 단절된 매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당연히 이게 더 안전하겠죠. 단절된 건 콜드 월렛. 그렇죠. 네. 인터넷과 항상 연결돼 있는 지갑은 핫 월렛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대표적인 게 뭐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뭐 하드디스크에 보관한다든가 예. 스마트폰에 보관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핫 월렛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콜드 월렛 같은 경우는 그러면 분리가 돼 있으니까 이걸 잃어버리면은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USB에 공인인증서 보관할 때도 네. 그거 잃어버리면 끝이죠. 끝이죠. 그러니까 네. 뭐 인터넷 뱅킹 계좌이체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걸 분실하는 어떤 이런 것보다도 많은 분들이 콜드 월렛이 더 안전하다는 걸 아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핫 월렛을 쓰시는 이유가 보통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상자산을 하시는 분들은 예. 단타 매수매도 주문을 내시길 원해요. 초단타 매수매도를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USB 꽂고 뭐 이런 게 번잡스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인터넷과 연결돼 있는 어떤 곳에다가 예. 전자지갑을 설치해서 매 시간 매수매도 주문을 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콜드 월렛을 잘 안 쓰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다. 네. 이거 좀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늘 사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경각심을 갖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평소에도 보안에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은 좀 안전한 쪽으로 자산 관리를 하시는 것도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이용자들이 이 해킹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도 좀 숙지를 하고 있어야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좀 더 알려주시죠. 일단은 가상자산 시스템이 지금 보안 설계가 그래도 꽤 잘 돼 있습니다. 예.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이런 메이저 가상 자산들은 여러 가지 보안 조치들을 꽤 잘 해놓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메이저 가상 자산들의 어떤 보안 수준은 믿으셔도 좋고요. 네. 그런데 이런 메이저 가상 자산이라 하더라도 조금 많은 수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네. 핫 월렛보다는 인터넷과 분리돼 있는 콜드 월렛을 좀 사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가진 가상자산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핫 월렛에 보관을 하고 네네. 3분의 2 정도는 콜드 월렛, 그러니까 별도의 분리된 매체에 보관하십시오. 네. 이렇게 보통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메이저 코인 같은 경우에는 보안 수준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돼 있다라고 봐야 되지만 네. 그건 말고 스캠성 코인들, 이제 잡코인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은 여전히 보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급 거래를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걸 보유하고 계신다라면 어떤 보안에 대해서 이 회사가 제대로 뭘 하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라는 게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공지가 뜨면 즉각적으로 좀 최신 상태로 예. 앱이라든가 운영 체제를 업데이트해 놓으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어느 정도 보안이 강화가 되겠네요. 굉장히 많이 강화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방송 나올 때마다 항상 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걸 네. 생활하십시오. 그걸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침에 딱 눈 뜨면 스마트폰 업데이트부터 일단 시켜놓습니다. 네. 그러고 세면하고 옷 갈아입고 하고 그리고 출근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걸 생활화시켜 놓은 거죠. 많은 분들이 보이스 피싱이다,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문자 메시지에 의심스러운 링크가 딸려오면 함부로 클릭하지 마십시오. 네.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의심스러운 링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그 링크를 누르세요. 네. 그런데 내 스마트폰이나 PC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돼 있으면 서로 그 문자 메시지에 삽입돼 있는 인터넷 주소, 링크를 내가 눌렀다 하더라도 네.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게 마치 내가 몸 상태가 건강하면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견뎌내는 거하고 네네. 유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 나오는 굉장히 많은 보안 이슈들이 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것만 생활화해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예. 가상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스마트폰을 매일 업데이트하라는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님의 말씀, 저는 오늘 기억하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김승주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